부부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평생 좋은 추억들을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정생활은 정말 복된 삶이며 친밀한 부부관계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다. 부부는 인생의 모든 계절을 맞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녀를 기르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삶의 재미를 누리고 섹스를 즐기고 상심과 아픔을 견디고 침체를 이겨내고 실망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이 모두를 통해 함께 자라간다. 그러면서 놀라운 우정과 친밀감이 깊어진다. 처음의 성적 매력이나 연애 감정은 감히 거기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 배우자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 당신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반대로 미련한 선택의 결과는 너무 고통스럽고 평생 간다. 당신이 그것을 견뎌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토록 중요한 결정에 주의력과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솔직히 당신도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놓칠 마음이 없지 않은가? 지금은 미련함을 로맨스로 포장할 때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지성을 총동원해야 한다. 하느님의 인도, 성경, 가족, 교회, 분별력 있는 친구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의지와 목적과 지혜를 모두 모아 이 결정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서로의 영혼을 세워줄 소지가 훨씬 커진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나는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가? 기쁨의 눈물인가 아니면 고통의 눈물인가? 내가 원하는 결혼은 나를 세워줄 결혼인가 아니면 나를 이끌어내릴 결혼인가? 서로 동역하는 연합인가 아니면 늘 서로 피하며 상처를 준 관계인가? 이 책을 계속 읽어라. 당신이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 1. 당신이 알고 있는 모범적인 부부관계의 예를 하나 꼽아보라. 그들의 관계의 어떤 점이 훌륭해 보이는가? 2. 당신이 결혼한 지 10년 후에 주변에서 당신의 부부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가?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글로 써보아라. 3. 당신이 보았던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은 부부관계의 예를 몇 가지 꼽아보라. 그런 관계들이 어떤 점을 피하고 싶은가? 4.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왜 결혼하기 원하는가? 당신은 왜 결혼하기 원하는가? 5.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 있으면 배우자를 찾는 방법은 물론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다고 보는가? 짜릿한 감정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마도 내가 미처 읽어보지 못한 성경 역본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역본에는 신비로운 예외 조항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이번 주제에 대해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흠장역에서 메시지까지 성경 역본을 두루 섭렵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보아도 그중 어디에서도 지금 내가 찾으려는 예외 조항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찾거든 그것이 어느 역본인지 알려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독신이 그 역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예외 조항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다. 정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외우며 따르는 그 신비로운 역본의 내용은 다르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단 배우자를 고를 때만이 예외이다. 그때만은 내 감정을 따라야 한다. 짜릿하고 로맨틱한 매력을 중시하고 전반적 궁합으로 관계의 재미를 더하면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은 당신이 가장 잘 되시기를 바라시고 결코 당신을 잘못 인도하실 분이 아니며 그분의 조언대로만 하면 가장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최선의 삶이 당신에게 임할 것을 믿는가? 이 말씀도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신 말씀임을 믿는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 평생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그 원칙의 근거에서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함을 당신은 믿는가? 배우자의 선택이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대한 결정과 무관하다면 다른 덜 중요한 결정에 그 말씀이 중요할 까닭이 있겠는가? 당신에게 약속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일체의 타협 없이 그 원칙대로 배우자를 고른다면 당신은 훨씬 충만하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구절을 타협하는 정도만큼 당신은 앞날의 만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엄청난 좌절과 후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이 구절을 타협하는 정도만큼 당신은 앞날의 만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엄청난 좌절과 후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아직 30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 100여 년 만에 당신의 세대는 새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다른 일들에 앞서 전화회사에 연락해 전화부터 옮겨놓는 일을 하지 않는 첫 세대이다. 우리 때는 그 일부터 했다. 전화 옮겨놓는 일. 대학 시절에도 그랬고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전화를 놓아야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그것이 불필요해졌다. 30 이하의 사람들은 이른바 유선 전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의 휴대전화로 하면 된다. 따로 집 전화비를 낼 까닭이 무엇인가? 그런데 수백만의 기성세대들은 휴대전화가 있으면서도 아직도 매달 $30에서 $40를 내가며 집 전화를 고수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당신은 웃을 수 있다. 하지만 독신들도 몇 가지 취약점이 있다. 당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은 틀린 것들이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행동을 고수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일정한 신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혼 상대의 선택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로맨틱한 흥분과 성적인 끌림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이 그런 경우이다. 우리 문화는 아직도 결혼을 행복 제주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 여기서 행복이란 로맨스의 강도와 성적인 끌림으로 정의된다. 196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이 밝혀왔듯이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청춘 남녀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정작 우리가 결혼 생활로부터 얻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67년 대학생 나이의 여성들을 상대로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로맨틱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자기가 찾는 모든 자질을 갖춘 남자가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76%였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91%의 여성이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이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추구한 지 이미 여러 세대가 흘렀다. 하지만 당신이 예리하고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그런 방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통하고 있는가? 우선 정말 행복한 부부가 당신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아는 결혼 10년차 이상의 사람 중에 결혼 생활이 부럽거나 존경스러운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한번 말해보라. 추세에 주목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주관적 행복을 찾아 결혼한다.
하지만 장기간 아주 행복한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도 해마다 무수히 많은 커플이 자기들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제의 기초에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같다. 대체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니 결혼하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결혼이 더 실패로 돌아가야 우리는 이런 접근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을 당신에게 적용해보라. 수백만의 다른 커플이 이미 시도한 방법인데 왜 당신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할리우드식의 사랑에 빠진 상태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이라도 해볼 용의가 있는가? 로맨스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이 상대와 결혼해야 할 최선의 이유는 아닐 수 있다. 성적인 끌림은 있지만 다른 모든 요소가 배제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 그 예를 얼른 하나만 들자면 이렇다. 심리적으로 여자들은 군림형의 남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느낄 소지가 크다. 하지만 여자들이 평생의 배필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동반자의식, 관계의 기술, 깊은 애정 등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군림형의 남자들은 대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여, 당신의 기분만 따라간다면 당신이 사랑에 빠질 대상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남자친구로서는 당신을 설레게 할지 몰라도 50에서 60년 동안 남편으로서는 당신을 좌절에 빠뜨릴 소지가 크다. 반면 남자들은 신체적 매력을 주는 여자에게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외모이다. 결혼이란 함께 젊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결혼한다면 당신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어쩌면 인생 최대의 실수일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을 결혼하게 만드는 요인이 사실은 결혼의 장기적 행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을 결혼하게 만드는 요인이 사실은 결혼의 장기적 행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나와 동갑인 한 여성과 아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2번 이혼한 그녀는 다시 남자를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져 마음이 상해있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2번씩 그녀를 울릴 정도였다. 그는 억지를 부르며 비열한 말을 했다.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여자를 무섭게 했다. 물론 그 관계의 긍정적인 면도 몇 가지 있었다. 그는 생각이 깊고 배려심도 있고 가끔 시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부정적 요소들은 이 여자의 결혼을 2번이나 파경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문제들이었다. 그러니 그것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가 될 법도 했다. 또다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관계에 들어설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도 없었다. 다른 여자에게 전화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의 말까지 들은 터였다. 이 정도면 암담한 분석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녀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는 뻔한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서 당신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참는 거죠? 즉답이 나왔다. 그와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진심으로 그를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잠시 멈추어 말투를 최대한 온유하게 가다듬었다. 이 부분은 쥐레밭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렇잖아도 2번이나 파경을 맞은 그녀가 또다시 심각한 실수를 범할 것 같다. 걱정이 되었다. 첫 남편과도 사랑에 빠졌습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거 바람 피우고 나를 떠났을 때 정말 참담했어요. 2번째 남편과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가 자존심을 내세웠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그와도 사랑에 빠졌었지요. 그런데 두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났군요. 맞아요.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온유하게 말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상대와 결혼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높여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친구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나 에미넴의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없고 소설가 수잔 콜린스의 글에도 이런 말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단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그 사람과의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사실로 믿는 이유는 다음 장에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그 말만 던지면서 당신에게 최소한 생각이라도 당신에게 최소한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로맨틱한 매력이 아무리 멋지고 도취감을 줄지라도 사실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만큼이나 또한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차원에서 상대와 통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라. 원한다면 노래를 지어도 좋다. 하지만 거기에 당신의 인생을 걸지는 마라. 나는 연애 감정이 사람들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다. 상대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함에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황홀한 성적 끌림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를 접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심각한 문제들의 조짐이 분명한데도 성급히 관계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보았다. 감정이 워낙 강렬하고 모든 게 아주 옳아 보여 자신의 인생과 장차 태어날 자녀의 행복을 거기에 건 것이다. 감정이 워낙 강렬하고 모든 게 아주 옳아 보여 자신의 인생과 장차 태어날 자녀의 행복을 거기에 건 것이다. 결혼 상대를 정하는 일은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로맨틱한 매력에만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성경과 과학이 모두 그것을 증언해 준다고 믿는다. 1. 최근에 결혼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부부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토의해보라. 그들의 결정은 바람직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 저자는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은 그 말에 동의하는가? 왜 그렇거나 그렇지 않은가? 3번. 당신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만한 사람의 요건은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사람의 요건은 무엇인가? 4번. 단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그 사람과의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의 이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5번. 배우자감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당신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준에 당신 자신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되어야 할 기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사랑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는 건가? 3장. 하느님이 지으신 우리 뇌의 생리를 보면 연애 감정은 모래시계와 같다. 상대에게 홀딱 반해 깊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순간이다. 이 모래시계가 지속하는 시간은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이다. 모래가 내려오는 시간이 2년 정도로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결코 아주 길지는 않고 강도도 똑같지 않다. 연애 감정의 평균 수명은 대개 2년 미만이다.
물론 성적인 끌림과 로맨틱한 매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이나 친밀한 소통의 시기에는 로맨틱한 감정이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관계를 접합시켜주는 주된 접착제는 아니다. 접착제는 아니다. 점차 감정은 뜨거운 흥분에서 따뜻한 의지로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설계하실 때 결코 연애 감정이 평생 지속하지 않게 하셨다.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 당신 연애 감정에 빠져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집필 활동을 한 탁월한 생물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가 발표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신경학상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상대의 장점에만 집중하고 단점은 간과하거나 축소한다. 연애 감정에 빠진 사람은 극도의 에너지, 과잉 행동, 불면, 충동성, 행복감, 감정 기복 등을 보인다.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얻으려는 목표에 집착한다. 역경이 닥칠수록 관계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 관계가 공격받을수록 열정이 더 뜨거워진다. 정서적으로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최대한 둘이 함께 있으려고 일상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떨어져 있으면 분리 불안까지 경험한다. 맞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공감이 극대화된다. 연애 감정에 빠진 사람은 강박적이리만치 상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성욕이 강렬해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소유하려는 자세가 관계를 지배한다. 많은 연구가는 두뇌의 이런 전반적 상태를 가리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상화라고 표현한다. 상대의 약점은 보지 못한 채 장점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장점 중에는 가상의 것들이 많다. 반면 약점 중에는 누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당신은 상대를 이상화해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둔갑시켜버린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결코 객관적 선택을 할 수 없다. 정작 당신 앞에 놓인 현실은 다음과 같다. 로맨틱한 사랑은 비자발적이고 통제하기 힘들며 일시적이다. 그것은 심리학 관점이고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처음에 엄습해오는 감정은 비자발적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와 집착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우리의 책임이다. 감정 자체는 우리의 선택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키울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다. 탐닉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 운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진화된 포유류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인간 조건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영적 구속의 희망을 두어야 한다. 다음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로맨틱한 사랑은 뜻하지 않게 불쑥 생겨날 수 있으며 나의 제한도 없다. 당신이 20대의 미혼자이든 50대의 기혼자이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랑은 당신을 대략 똑같은 정서와 과정으로 데려간다. 연애 감정의 일시성과 아울러 그 점을 알고 있으면 미리 조심할 수 있다. 그러면 막상 그런 감정의 위험이 닥쳐도 대책 없이 걸려들지 않는다. 연애 감정은 삶의 현실이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관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중독.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중독. 우리 문화는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연애 감정을 중독에 비유한다.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뇌의 부위는 코카인이나 도박의 경우와 같다.
다만 남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사랑에 빠지는 소양이 있다. 이것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당신 쪽에서는 마음을 주었는데 상대 쪽에서는 당신만큼 사랑에 절박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애 감정은 만인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사람의 안정감, 자존감, 영적 성숙도, 성품 등이 모두 연애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방식, 그 경험에 뒤따르는 감정, 그 감정이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진다. 예컨대 정서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가 비교적 안정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관계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결손 과정에서 자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여자는 관계를 서둘러 확정 지으려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얼른 약혼해버리려고 한다. 그녀의 관심은 최상의 짝을 찾기보다 또 한 번의 시련을 피하는 데 있다. 남녀 모두 비교적 정서가 안정된 경우라면 강박적 사고, 병적인 감정 기복, 필사적 집착 등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이런 징후들이 없다고 해서 다른 커플에 비해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정서적 기반이 더 든든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처럼 연애 감정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단 그 감정이 싹 트면 거기에 짜릿함과 위력과 기대감은 물론 초월성까지 수반된다. 진정 달콤한 연정이나 통하는 마음은 신비롭고 시적이다. 나는 그것을 깎아내릴 마음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통과하는 과정은 누가 보기에도 아주 뻔한 신경화학적 반응이다. 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랑에 빠진 상태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저해하여 상대의 결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토머스 루이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은 물리적으로는 눈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는 전혀 무능력해 보인다. 현실 인식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판적 시각도 없어 보인다. 어느 해 여름에 펜실베니아의 주의 한 교회에서 강연했다. 나중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험담을 나누는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우선 남자친구의 장점을 들은 후에 단점을 물었다.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글쎄, 그게 참 신기해요. 단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요? 정말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 당신의 남자친구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으니 저는 당신의 관점보다 성경의 진리를 더 믿겠습니다. 제게 조언을 구하셨으니 말씀드리지요. 이 남자의 실수를 말할 수 있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장하건대, 아니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건대 그도 반드시 실수할 테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아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거나 종결할지를 들뜬 감정에 내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위험이란 이런 것이다.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지며 대부분 그 갈등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 관계를 봉합하려 한다. 서로의 감정이 강렬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감정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났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짝이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관계를 지속할 때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닌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친다. 거의 강박적이리만치 집중력이 좋아진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면 사실상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 새로 생겨난 이 감정에 비하면 삶의 다른 모든 관계는 열등하고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한번 어떤 여자는 25년이 넘도록 살아온 고향을 꼭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입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평생 교회도 그곳에 다녔다. 친구들과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전체적인 삶의 기반도 말할 것도 없었다.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시려고 합니까? 내가 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알고 보니 진짜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남자였다. 그것도 2500km나 떨어져 사는 남자였다. 선뜻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시려는 것으로 보아 아주 대단한 남자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멀리 사는 남자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내가 말했다. 잠깐 말이 끊겼다. 그게 좀 온라인에서 만나셨나요? 내가 떠보았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군요. 네, 하지만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온라인성 데이트 웹사이트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못한 방법도 있다. 좋은 사이트라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 사이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결혼을 선한 것이면 결혼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현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교회가 성원할 일이다. 하지만 대면하며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때문에 삶 전체를 두고 떠난다는 것에는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연애 감정의 위력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할 수 있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 사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로맨틱한 애착이 성욕보다 강하다. 신경학적으로 말해서 끌어오르는 연애 감정을 조절하는 것보다 육체적 성욕을 거부하기가 더 쉽다. 남자들이여 연애 소설을 읽는 여자들만 여기에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연애소설 읽는 여자들만 여기에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자보다 남자가 외모에 더 끌리기 때문에 대부분 심리학자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다고 본다. 연애 감정에 빠져 미련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당신 말고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당신은 취약하고 어리석은 상태가 된다. 모든 긍휼을 담아서 하는 말이다. 당신 자신을 믿지 마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장치를 해두라.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헬렌 피셔 박사가 말한 바로는 로맨틱한 사랑은 집요하고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사랑에 빠지면 신경화학적 반응이 가라앉기 전에는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다. 그 기간 당신의 뇌는 두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바로 상대를 얻고 상대를 지키는 것이다. 얻거나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따져볼 여력은 없다. 설령 당신이 집착하는 상대가 아주 끔찍한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은 연애 감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감정은 좀처럼 당신을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버틴다. 상대가 당신이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증거가 넘쳐남에도 말이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 없이 이 싸움에 들어선다면 당신은 뻔한 결과들을 무시한 채 변호할 수 없는 행동마저 변호하게 될 것이다. 연애 감정이 뿌리를 내리면 누구도 철저히 객관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정신이 아닌 당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기서 나이 든 독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결혼 경험이 있는 중년의 커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보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 빠른 길로 질러가도 괜찮다. 굳이 시간을 들여 서로 알아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연애 감정이 뇌를 자극하면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18살의 아이와 똑같이 눈이 먼다. 시련의 아픔. 사랑에 빠지면 당신은 어리석어질 뿐만 아니라 극도로 취약해진다. 로맨스가 수많은 사람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목사로서 꼭 주의해주고 싶다.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시련으로 상한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사건 중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그것을 능가하는 심리적 고통은 자녀의 죽음 같은 참사뿐이다. 만약 당신이 반한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당신의 감정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당신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날 것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못됐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현당하고 우울증에 걸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죽은 사례도 있다. 신경학적으로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고통이 뇌에 일으키는 일부 작용은 육체적 고통의 경우와 똑같다. 정서상의 상처지만 그만큼 절절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 한 심리학자가 지적했듯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나중에 그를 버리는 일부 여자들은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 어떤 남자들은 경로로 반응한다. 그래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남자인지 알기 전에는 그에게 장래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우리가 실시한 여러 연구 결과 매정하게 버림받은 남자 중 살인을 품는 사람의 수가 놀랄 정도로 많다. 시련은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여자들이야 명심하라. 매년 미국에서 살해되는 여성의 약 절반은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살해된다. 각각의 상황도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로맨틱한 사랑이 식었거나 거부당한 것이 살인의 발단이 되고 있다. 사랑에 빠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다. 상대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 남자들이여 여자를 버리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 몇 년 전에 휴스턴의 한 여성은 남편이 정부와 함께 호텔에 있는 것을 알고 격노한 나머지 벤치에 올랐다. 남편을 차로 쳐버렸다. 그러고도 양이 안 차 주차장을 빙 돌아와 그를 다시 쳤다. 그러고도 모자라 차를 후진한 뒤에 3번째로 쳐서 남편을 차에 깔리게 했다. 모든 것을 지켜본 딸이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라고 소리쳤다. 이 버림받은 여자는 자동차가 말 그대로 남편을 올라탄 뒤에야 행동을 멈추었다. 이 버림받은 여자는 자동차가 말 그대로 남편을 올라탄 뒤에야 행동을 멈추었다. 남편의 몸이 차 바퀴에 눌려있는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남편에게 사과하면서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감정이란 위력적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결혼 상대도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나의 약한 모습까지 다 내보여야 할 대상이다. 나는 그 사람의 성경의 표현으로 육체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성령은 능히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스려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이 모두가 결혼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인내할 줄 안다. 날과 그대로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솔깃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 젊은 여자가 내 친구 버지니아 프리젠에게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된 남자친구와 벌써 혼담을 나누고 있었다. 예식 준비에 꼭 필요한 시간만 남기고 날짜까지 정하려는 중이었다. 그녀는 버지니아에게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이상형이며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는 전혀 딴판이라고 했다. 버지니아의 대답은 모범적이고 지혜로웠다. 당신도 이 말을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나의 전 남자친구도 3개월 때까지는 내 이상형이었어. 그런데 6개월 만에 관계가 무너져 버렸지. 피셔 박사는 사랑에 빠진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커플들과 28개월 된 커플들의 뇌 사진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다. 관계가 2년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직 연애 감정을 끌어오르는 사람들에 비해 관계가 2년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직 연애 감정이 끌어오르는 사람들에 비해 서로의 관계나 상대를 보는 눈이 훨씬 현실적이었다.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어. 진정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상대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그것을 제대로 본 것이다. 여태 그들은 상대의 참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화한 가공의 인물과 사귄 것이다. 대부분 커플은 2년을 기다리지 못한다. 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내가 인위적 기한을 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기한에 연연하기보다는 상대를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까지 교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태까지 살펴본 경험과 지혜로 미루어 볼 때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 약혼하는 것은 약간 어리석은 일이다. 그보다 일찍 결혼을 결정한다면 적어도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해야 한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출 서류에 서명하거나 사업자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맑은 정신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평가조차 없이 상대에게 당신의 남은 평생을 바칠 일이 없게 된다. 상담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말하겠지만 외로운 미혼자가 외로운 기혼자보다 훨씬 낫다. 상담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말하겠지만 외로운 미혼자가 외로운 기혼자보다 훨씬 낫다. 외로운 미혼자를 위한 처방책이 외로운 기혼자의 경우보다 거의 언제나 덜 고통스럽고 더 희망적이다. 배우자를 성급히 결정해 일단 악연을 맺었다면 당신은 여러 가지 현실적 실망을 안고 살아야 한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한 성경에 아차, 내 행동이 너무 성급했다 라는 유예의 조항은 없다. 신경화학적 반응은 불과 몇 달이면 반드시 사그러지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이끌려 평생의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단기적인 신경화학적 반응은 평생
선택할 결정의 요인으로 고집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가 아주 훌륭한 배우작감인데도 당신은 초기에 로맨틱한 끌림이 강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그 사람을 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로맨틱한 전율이 아주 강렬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량 미달의 사람을 고집할 수도 있다. 이것을 다른 정황에서 말해보자. 결혼한 지 28년 된 내가 딴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고 하자. 그것이 내가 아내와 이혼하고 딴 여자와 로맨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기혼자인 나의 행동이 사랑에 빠진 상태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혼자인 당신도 연애 감정에 지배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존의 헌신 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애 감정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나의 예에서 이미 동의했듯이 연애 감정은 우리가 마땅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절대적 지표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했다. 그 헌신도 혼인 서약에 대한 헌신과 같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연애 감정이 그 기존의 헌신에 방해된다면 절대로 그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평가해야지 자신을 노예처럼 거기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나이 든 독신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아주 적절하게 뇌를 지배하는 짜릿한 쾌감이다. 하지만 위험하고 거짓된 신이다. 1. 당신이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면 첫 번째 경우를 말해보라.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있는가? 지금 되돌아보면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대상은 진지하게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2. 연구가들이 말하는 이상화란 상대에게 있지도 않은 장점을 부여하고 단점에는 눈을 감는 것이다. 당신은 거기에 공감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 연구가들이 말하는 이상화란 상대에게 있지도 않은 장점을 부여하고 단점에는 눈을 감는 것이다. 당신도 거기에 동감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3. 당신은 시작을 말았어야 할 관계를 감정 때문에 시작한 적이 있는가? 반대로 그 더 시간을 들였어야 할 관계를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끌어낸 적이 있는가? 미래의 관계에서는 로맨틱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가? 4.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대상과 로맨틱한 관계에 빠진 사람을 알고 있는가? 혹시 당신이 그런 경우인가? 그 관계는 어떻게 끝났는가? 또는 그들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미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신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 당신이 보기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약혼으로 진행되기까지의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피해야 할 실수. 여자들에게 먼저 말한 다음 여자들에게 먼저 말한 다음 남자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녀 모두 양쪽을 읽고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면 자신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면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녀별로 피해야 할 실수를 잘 읽고 거기서 통찰력과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자들이 범하는 중대한 실수. 여자들이여, 아내가 남편의 경건을 무시하듯 당신도 남자친구의 경건을 중시해야 한다. 여자들이여, 아내가 남편의 경건을 중시하듯 당신도 남자친구의 경건을 중시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목표다. 감정이 사그러질 때 당신 인생의 사명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남자의 성품이다. 나는 남편의 외모 때문에 불평하는 아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내들이 보내오는 이메일의 주제는 거의 언제나 성품의 문제이다.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제 남편이 마땅히 갈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는 처음부터 성품의 남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질 대상을 구한다. 사랑이 느껴지면 관계를 성사시키려고 남자의 모든 단점을 두둔한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다. 독신 여성들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나빠 보여도 얼른 정당화하며 적당히 둘러댄다. 그런데 많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주변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런 형편없는 인간과 함께 사는 자신을 모두가 동정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여자들은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연애 시절을 넘겨버리고 옹호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남편을 책잡는다. 한 여자는 상담자 윈스터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속물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가 대학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말했던가요? 결혼 전에는 왜 그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왜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가? 그 반대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독신 여성들은 남자친구의 약점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진지하게 의논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의 명예를 진정으로 옹호하며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 남자친구의 약점을 무시하고 남편의 실패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혼으로 가는 두 가지 확실한 길이다. 한 번은 내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곳에서 모든 기혼 여성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남자의 경건이야말로 미혼 여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는 아내가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모든 기혼 여성이 모든 미혼 여성에게 한 말은 이것이다. 성품이 확실한 남자, 주 안에서 자라가며 경건을 추구하는 남자를 찾아라. 기혼 여성이 아내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많은 독신 여성은 말로만 성품을 운운할 뿐이다.
그야 성품과 경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남자친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좀 다르다 뿐이죠.